기자대담, 보호수용제, 재범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성범죄 전과자인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과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자발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소자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보호수용제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보호수용제도란 흉악범과 상습범이 출소한 이후 일정 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호수용제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도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범 위험성이 큰 중범죄자는 보호수용제를 통해 아예 수용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측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보호수용제 도입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수용제, 과연 재범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기자대담에선 송파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전자발찌 무용론과 보호수용제 도입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강 이후 첫 기자대담, 오늘은 양빈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수용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송파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사건으로 전자발찌 무용론과 보호수용제가 논란의 중심이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송파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죠? 성범죄 전과자인 강윤성 씨가 지난 27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요. 네, 그렇군요. 강 씨는 도주 이틀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살해한 건가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1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전자발찌가 사람이 쉽게 끊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강 씨는 어떻게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었나요? 네, 그 점이 바로 논란의 중심입니다. 강 씨는 공업용 절단기를 사용해 전자발찌를 끊었는데요. 이 소식에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다는 건 언제든 범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가 끊어지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전자발찌가 끊어졌다는 신호가 바로 가도 범죄자는 이미 도망간 이후기 때문에 즉시 검거하는 게 어렵단 거죠? 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는 많습니까? 2008년엔 1명, 2009년엔 5명, 그 다음부터 10명, 12명, 18명을 이어가며 20명대로 넘어갔고요. 올해도 벌써 1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못 잡은 사람도 있고요. 그럼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겠어요. 혹시 훼손 시에 처벌하는 규정은 있나요? 네,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형 자체는 높은 편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처벌에 대해서 별로 꺼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고도 부착한 그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사범의 재범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황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범죄가 발생한 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론 법무부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던데요. 한 명이 17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요? 안타깝게도 관리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적다 보니 세심히 살피는 게 어렵고 그렇다 보니 훼손의 위험이 있을 때 바로 조치가 내려질 수 없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1대1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보고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 약간의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정확합니다. 훼손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발찌 무용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군요. 전자발찌가 사실 만능 열쇠가 아니란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튼튼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사실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보호수용제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자발찌가 가지고 있는 범죄 예방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보호수용제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보호수용제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보호수용제는 흉악범과 상습범이 출소한 이후 일정 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발찌 같은 모니터링 제도와 달리 범죄를 억제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국회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수용 법안이 3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살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본래의 형을 마친 후 이와 별도로 최대 10년까지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호수용제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지 않았나요? 네, 법무부는 2010년, 2014년, 그리고 2016년에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논의되고 있던 문제네요. 맞아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주목받고 있죠. 그럼 보호수용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앞서 살펴본 전자발찌 무용론과 함께 흉악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범죄자들이 형을 마치면 무조건 사회로 나오는 상황에서 재범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입을 모으는 거군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보호수용제를 이중처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이중처벌이라면 보호수용제가 본래 받은 형벌을 연장하는 또 다른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형 집행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해 별도로 수용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호수용제가 현행 형법과도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행 형법에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 과잉처벌에 해당할 수 있어서 만들어도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전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당 보호소의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보호소의 부지 관련 문제도 있고요. 네. 부지를 마련해도 인근 주거지 사람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호수용제도가 위헌적이란 논쟁이 있다면서도 송파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처럼 호사스런 피의자 인권 옹호 정책으로 애꿎은 두 여성만 숨졌다며 새로운 형태의 보호수용제도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지선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발찌의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보호수용제도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한해 출소 후에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라들에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보호수용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호수용자에 관해선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죠. 네, 취임 이후 수용자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강조해온 박 장관으로선 난감한 상황일 건데요. 아무쪼록 열린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의 허점을 다각도로 분석한 보완 대책이 발표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기자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양빈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적의 돌팔매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 우린 같을 수 없지 인생은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기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우린 완전히 남이지 서로의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 우린 때론 적이지 한 곳을 향해 가며 겨룰 때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지우려 한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널 어떻게나 믿어 그들과는 달라 너도 나와 다른 칼라 갈았었잖아 날 향한 칼날 달콤한 말로 내 눈을 막고 한 손은 악수를 다른 한 손은 그들과 박수를 진짜 내가 어찌하나 그 손 치워 집어치워 무슨 말을 한들 넌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 믿고 싶은 대로만 믿잖아 진실은 내 진심은 그게 진짜든 아니 가짜든 그게 모든 관심 없잖아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송파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으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자발찌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범죄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겁니다.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란 돌팔매의 가사처럼 보호수용제와 관련한 건강한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 더 나은 사회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길 바라봅니다. 기자대담, 보호수용제, 재범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허지수, 그리고 담당의 남훈, 양빈현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방학이 가고 개강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학기 역시 비대면 강의가 지속돼 활기가 뛰어야 할 개강주 캠퍼스는 여전히 한산합니다. 게다가 흉흉한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흉기를 들고 우리 학교 후문 일대를 서성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어 학생 및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지난주 후문 골목길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9일 새벽 한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유유히 우리 학교 후문 골목을 걸어갑니다. CCTV 화면 속 남성은 주변을 한참 둘러보더니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 남성은 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주민은 과거에도 남성이 쫓아와 살려달라며 도망친 적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체포된 날인 29일 오후 8시쯤 여성 1명과 남성 2명을 때리고 또 다른 여성 1명의 신체를 만진 뒤 달아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29일 새벽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재범과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며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병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올 초에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돼 구청이 행정입원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가족이 강하게 거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때 행정입원을 시켰어야 했다며 강한 질타를 보냈습니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지자체가 조치하는 입원 유형인데요. 조금 더 빨리 남성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입원 등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금 눈에 띄었습니다. 개강 전날 설렘을 주고받아야 할 학생들의 소셜미디어는 이 사건에 대한 공포감으로 뒤덮였습니다. 대학가는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인 만큼 무엇보다 치안이 보장돼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과 관계기관들이 범죄 취약 요인과 개선 방안을 찾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허지수, 그리고 담당의 남훈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집으로 가는 길.
지난 2일 억울한 판결을 받은 20대 청년 교사가 50대 후반이 되어 재심 재판장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강성호 교사는 1989년에 6.25 북침서를 가르쳤다는 혐의로 해임돼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는데요. 재판부는 32년 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문화기획에선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처받지 못하고 억울한 삶을 산 또 다른 인물을 보여주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2013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영문도 모른 채 프랑스 감옥에 수감된 우리나라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부 정연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원석을 대신 들여와달라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승낙했고 이로써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물품은 원석이 아닌 마약이었고 정연은 한순간에 마약범으로 몰려 먼 땅 프랑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프랑스 측에선 타지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라 하지만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그녀의 억울한 외침을 알아듣는 이도 귀담아 듣는 이도 없었던 겁니다. 정연은 제대로 된 항변 한 번을 못합니다. 교도관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기도 다른 범죄자들에게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연은 딸을 그리워하고 남편에게 편지를 쓰면서 언젠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방송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인터넷에서 접해 취재하고 방송 후 국민들이 관심을 갖자 그 도움으로 그녀는 2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 속 정연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34세 주부 장미정 씨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겪었습니다. 감독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당시의 사건 연보, 장미정 씨의 일기를 토대로 극적인 장면의 사실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무책임이 한 국민의 잘못처럼 여겨져 실제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야기가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제2의 장미정 씨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영화는 2004년에 장미정 씨, 그리고 얼마 전 3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강성호 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그 공감의 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가족에게 아내와 엄마를 돌려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로 가득한 낯선 곳에서 제대로 된 도움 한 번 없이 억울하게 사는 상황을 담담하게 표현한 정연의 대사입니다. 왜곡된 진실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될 수 있을까요? 멀고 멀었던 집으로 가는 길, 우리 국민의 마음 아픈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기획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허지수, 그리고 담당의 남훈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첫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남훈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1 대학농구 유리그 왕중왕전 결산입니다. KBL 신인 드래프트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유리그의 종착역이자 마지막 대학생 대회인 왕중왕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선 우리 학교를 포함해 한양대, 고려대 등 총 8개의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첫 경기인 8강에서 건국대를 상대했는데요.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4쿼터에서 우리 학교가 다시 한번 역전을 이뤄내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상대는 동국대를 1점 차로 이기고 올라온 한양대였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지만 리바운드에서 크게 뒤처지며 아쉽게도 경기 내내 큰 점수차로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승전에선 한양대와 고려대가 맞붙었는데 최종적으로 고려대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학 배구 유리그 1학기 결산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1, 2학기로 나눠 진행되는 대학 배구 리그는 지난 5월 28일 1학기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애초 계획은 이번 달 1일부터 2학기 대회를 시작하는 거였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A조에 속해 있는 우리 학교는 홍익대와 조 1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개막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홍익대와의 승부에서 조 1위의 행방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조별로 2팀씩 진출하는 준결승전에도 우리 학교가 참여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준결승전 경기는 다음 주 금요일에, 결승전 경기는 그 다음 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리그에서 서브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인균 선수, 디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영준 선수를 필두로 리그 내내 뛰어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리그 마지막과 준결승전, 그리고 어쩌면 결승전까지 우리 학교 선수들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2020 도쿄 패럴림픽 진행 소식입니다. 방학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도쿄올림픽, 아직 그 열기는 식지 않았는데요. 지금 도쿄에선 국제장애인 올림픽 대회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은 종목 수는 적지만 메달 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라 다시 종목이 나뉘기 때문에 올림픽보다 메달이 200개가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패럴림픽에 14개 종목 중 158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번 패럴림픽에 새롭게 채택된 종목인 태권도와 배드민턴에도 선수단을 파견해 많은 종목에서의 메달 사냥이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컬링과 비슷한 보치아와 탁구 등에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패럴림픽에선 지난 대회 3관왕을 달성한 수영의 조기성 선수, 세계 선수권 내에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양궁의 김민수 선수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주간 스포츠 여기서 마칩니다.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